오늘 날씨가 표준말로 꾸무리하네, 그죠? 이런 날은 뭐, 막걸리에다가 파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날은 공부하기에 가장 적당합니다. 이런 날은. 공부하기에. 예. 오늘 오신 김에, 밤 12시까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신 김에. 자, 오늘 내가 12시까지 해냈다. 그러면은 뭐,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합격이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근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상, 보면은, 하여간에 다른 거는 몰라도 세월은 총알 같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집니다. 금방 5월이고 금방 7월, 9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세월이 그 가면 갈수록 빨리 그 속도를 낸다 생각하시고, 여름이 되기 전에 좀 어려워도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여름 때 잘 보내시고, 여름 잘 보내고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시험장 귀신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이제 포기하고 빨리 들어와라, 포기하고 들어와라 이래 한단 말이야. 그렇게 유혹을 당하기 전에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어찌든 간에 지금 여러분 다 느낄 겁니다. 이게 무슨 지금 느낌이 뭐 고시공부하는 것 같잖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준도 높고, 과거에 그냥 뭐 복덕방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복덕방 뭐 영감이 앉아가지고 뭐 방 따뜻합니다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몇 년 지나가면은 이 중개업에도 변화가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개인으로는 좀 힘들고, 뭐 우리가 변호사나 법무사나 뭐 각종 그 유력 자격자 그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전부 다 합쳐서 법인을 많이 만들거든요. 법인을. 그래서 중개업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나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는 그 만약에 여러분이 학원을 오시지 않고 바깥에서 혼자서 외롭게 공부해서 시험 됐다. 뭐 시험도 잘 안 되지만 시험을 됐다 치자. 그러면 그 자격증을 활용을 못 합니다. 밖에 나가서 활용을 못 해요. 여기서 합격을 하셔야 동료하고 같이 하고, 또 잘 모를 때는 선배들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장원 몇 기 해가지고 딱 그 소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선배들하고 한 번씩 이제 접촉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제 선배들 사무실에 쭉 둘러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폼 잡고 이래 앉아 있지만은 사실은 속물처럼 이야기하면은 돈 벌려고 앉아 있거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만나가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좀 비도 사살하고 이런 데건 집에서 잠이나 자든지 찌짐이나 먹든지 이래야 되는데, 만다고 여기 모여가지고 소굴처럼 앉아가지고 지금은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해봐란 말이야 지금. 그것도 나이나 적나 우리가 20몇 살도 아니고, 이것도 조금 속된 말로 늙음하게 이래 앉아가 뭘 해보겠다고 머리에 싸 매고 그냥 막 위에서는 뭐 도시락 까먹는 거 날리고 막, 좀 있으면 이제 시험 치면 더 해. 모의고사 치고 나면은 뭐 니는 몇 개고 나는 몇 개고 니는 생긴 거는 희한한데 와 이래 점수는 잘 나온다 하면서, 야단이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우선은 시험 수준이 옛날보다 이제 급격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고, 대신에 시험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되고 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합격하는 것이 최적기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반드시 올해 끝내야 되고, 만약에 올해 불가피하게 그것도 막 천재지변 비슷한 게 일어나 가지고 올해 끝내지 못했다면은 1차라도 붙어놔야 됩니다. 1차라도. 작전을 그렇게 짜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끝내면은 가장 좋고, 혹시 불가피하게 끝내지 못하면은 1차라도 이렇게. 그 1차라도 붙으려 하면은 한 7, 8월 달에 가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7, 8월 달에 가가지고 그때 다 밀어붙일까 1차만 할까 그때 가도 늦지 않단 말이에요. 그 1차 정도는. 근데 우리는 2차까지 올해 종기를 시키느냐 마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 2차까지 잘 끝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작전. 항상 작전을 이야기하지만 1차는 무식하게, 2차는 전략적으로, 1차는 민법도 개론도 무조건 70점을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2차는 전략적으로 중개법은 75점에서 80점, 공법은 55점에서 60점, 등기법, 공시법, 세법은 자기 점수만큼 60점 전후로 이렇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제 점수를 공개해 줄까요? 시험 친 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짜. 전략적으로 이게 딱 점수가 골고루 나왔단 말이에요. 골고루. 그래서 일단은 그 공법은 60점 받았고, 그 다음에 등기법, 공시법은 67.5 받았고, 중개법은 77.5 받았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작년에. 예. 딱 이게 맞잖아요. 전략적. 그래서 한 10개 정도 남기고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10개 우습죠? 한번 치봐라. 전부 다 두세 개 차이다. 두세 개 차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럼 1차는 궁금하지 않아요? 1차? 1차는 제가 들어가면은 민법은 매년 지금 한 6번 정도 들어가는데 한 4번 정도는 다 맞고 두 번 정도는 1개 정도 틀렸고 이랬습니다. 민법은. 개론은 계속 50점 맞다가 작년에는 공부 좀 해가지고 제가 85점인가 87점인가 받았습니다. 작년에. 예. 그 저는 이제 특징이 뭐냐, 여러분하고 차이를 이야기한다면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냐, 여러분은 실력이 100이면은 점수가 80까지 정도 나와. 저는 거꾸로입니다. 실력이 100이면 120% 점수가 나옵니다. 저는. 왜? 객관식 훈련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부를 좀 해봤기 때문에. 예? 객관식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찍신 있잖아요. 찍신. 찍는 걸 굉장히 잘해요. 찍는 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작년에 2차 같은 거 점수가 그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걸로 봐서는. 그래 나올 리가 없어. 근데 저는 항상 제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와. 실제로 이게 보면은. 그게 시험장에서 굉장히 몰입을 해 집중을 해가지고 잘 찍었다 이 말이지. 확률을 좀 더 높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1차 같으면은 민법은 30분 이상 안 넘기거든요, 제가.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끝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개씩 실수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끝내놓고 한 70분을 가지고 개론을 연구해버립니다. 그 안에서 계속 세 바퀴 정도 돌립니다. 세 바퀴 계속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확률을 높여가지고 찍신이 된단 말이에요. 찍신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훈련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기술적인 요소도 무시하지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110%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50%도 발휘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술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의고사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의고사 쳐보면 나의 단점이 다 나타납니다. 전부 다 나타나. 내가 보기보다는 생긴 거는 잘생겼는데 나는 느려 터졌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왜? 뭐 민법을 풀고 있는데 자기는 40분 잡고 민법을 풀고 있는데 30분 가니까 50분이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그런 걸 좀 느껴봐라. 모의고사 쳐가지고. 나의 단점. 나는 지독하게 늦게 읽는구나. 그리고 나는 덤벙대는구나. 실수가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물음도 제대로 못 읽는다. 물음도. 틀린 것은 이랬는데 옳은 것 읽어버리고 옳은 것 했는데 틀린 거 읽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위에 물음하고 지문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위에는 틀린 거를 물었는데 막 옳은 거 찬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막 천지가 옳은 긴데 옳은 거 중에서 옳은 걸 찾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하여튼간에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는 그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그래서 흥분 잘하면 안 돼요. 흥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실수가 많아요. 대부분 다. 그 흥분 잘하면 안 돼. 그 예전에 3년 전에 제가 시험장에 제가 이제 항상 가니까 그 젊은 친구가 막 방글방글 웃어가면서 나오더라고. 왜? 대부분 다 민법 시험 치고 나면은 방글방글 웃고 나옵니다. 저희 학원의 학생들의 특징이. 왜? 워낙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예? 그런데 방글방글 웃으면서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피합니다. 안 보려고. 민법이 웃을 수는 있는데, 웃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빨리 나올 것 같으면은 실수투성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답하고 실제 답하고 틀릴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빨리 나왔길래 제가 저는 피하고 싶은데 막 계속 따라오더라고. 원장님 하면서 원장님 그 특강에 대해서 다 나왔더라 하면서 그럼 다 나오지 안 나옵니까 그거? 선생님 뭐 바보입니까? 나오는 걸 특강하지 안 나오는 걸 특강합니까? 그 다 나오는데 나오면 뭐합니까? 맞춰야지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나온다는 거하고 맞추는 거하고 여러분은 헷갈리는 모양이라. 우리가 여태까지 강의하고 지금 특강하고 이러면 민법부터 특강하면은 주제를 100개 정도 잡아버리면 거의 90%다 걸립니다. 거의 다 비슷하게. 다 걸리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들어가면은 문제로 나오면은 틀리는데 그게 문제지.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웃으면서 다가오길래 저는 피하고 싶은데 이게 빨리 와가지고 자꾸 이래서 왔더라고 자랑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물어봤지. 그래서 니 몇 개 맞았나 이렇게 33개 맞다 하더라고. 민법이 33개라. 근데 이 친구 33개를 하는데 제 느낌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너무 방글거린 거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일찍 나온 거 하고 봤을 때는 아니다 이거지. 제가 봤을 때 1차는요 일찍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1차는 내 시간에 허득거립니다. 2차는 이해가 돼요. 조금 일찍 나오는 게.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니 33개가 하니까 33개다 하더라고. 그럼 내가 맥이 먹고 하니까 일사 더 자신감 있게 조금만 기다리면서 딱 보니까 21개 맞는 거야.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지는 33개인데 21개 맞아. 꽈락은 아니지만은 그 52.5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면 결혼도 대충 물어보니까 시험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많네.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의고사 칠 때도 그렇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그렇고 제발하고 좀 흥분 좀 하지 마. 흥분. 이야 이거 뭐 우리 학원에서 배운 거 다 나왔더라 하면서 뭐 얼굴이 벌거해가지고 지가 1등 할까 싶어서 1등 할까 싶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해. 1등 할까 봐서.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쉽게 느껴졌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함정. 그렇게 만만하게 점수를 줄 그런 시험위원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신중해야 된다. 항상 흥분하지 말고 덤벙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치는 성격의 소유자는 냉철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이 시험 잘 쳐. 흥분 잘하고 기문파고 아무 여자나 좋고 이런 거는 영 시험도 못 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인데 뭐 그 답이 나오겠어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가 민법하고 개론은 약간의 과목의 성질이 있습니다. 민법을 잘하는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 꼴잡해야 돼. 성격이 꼴잡하면서 좀 정확하게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민법을 잘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고 사람관계 좋고 이런 사람은 개론을 잘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래 공부하는 스타일은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약간 정밀하고 치밀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이래 돼야 됩니다. 분석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석력이.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론은 약간 방대하게 넓게 공부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개론은 나중에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시험 유형이 확 달라집니다. 용어도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다른 걸 하나 더 보는 것도 괜찮아요. 개론은 선생님 하는 것도 좋고 그 외에 시간이 있다면 다른 교재를 하나 더 봐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개론은. 근데 민법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 왜? 민법은 똑같습니다. 누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올 만한 문제도 똑같고. 개론은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출제 유형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과목입니다.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다. 근데 민법은 어느 누가 들어가도 나올 만한 문제만 딱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민법은 나올 만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틀립니다. 대부분 다.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민법은 정확하게 또는 치밀하게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많이 본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제가 내주는 자료나 이런 거 말고는 일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왜? 봐봐야 헛방입니다. 괜히 그 머리만 아프고. 그 나중에 다음에 이제 가면 독서실에 조사할 겁니다. 갖고. 민법은 내가 알니까 보고
내가 준 자료 말고 가지고 있거든. 옆에다 귀에다가 속삭일 겁니다. 한 5년 걸리겠네 이렇게. 딴 말 할 필요 없이 5년 정도 걸리겠네 이래. 사실은 제가 내준 자료도 나중에 감당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래 돼 있단 말이야. 그러나 저는 이제 감당이 조금 그래도 되는 이유가 그걸 다 이게 제가 강의로서 해소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자료만 던져주면 여러분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원래. 나중에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법에서는 다른 학원에서도 기출 문제집은 학생들이 다 구입합니다. 다 보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민법은 기출 문제를 100% 다 삽니다. 학생들이 사는데 몇 프로가 볼까요? 20%도 안 봅니다. 사놓기만 하습니다. 여러분의 최대 장점이 사놓기만 나. 사놓기만 합니다. 공부를 안 해. 그런데 우리는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제가 다 이게 해설해 준단 말이야. 특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사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도 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민법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자료에 너무 다른 자료에 진용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다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제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만 하시면 되겠다. 자,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민법 쟁점 66번 전세권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사용수익권이 있고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고 경매권 우선 변제권 등이 있다. 자, 비용상환 청구에서 조심할 거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자, 이게 임차인하고 차이입니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전세권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전세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번의 경매권 우선 변제권, 이거는 뭐 한묶음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하고 이래 됩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전세권자, 설정자 모두에게 인정되며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는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했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서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은 제한 없이 인정된다. 그 차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권하고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하고 차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의 대상은 제한이 있는데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 대상은 제한이 없다. 자, 특히 좀 전에 했습니다. 토지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바.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근거. 지상권자가 아니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유추 적용하여 긍정하고 있다.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을 유추 적용, 이러면 X단 말이에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유추 적용하여 긍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전세권 양도와 전전세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 둘 다 전세권의 처분인데 전세권의 양도는 뭐고 전전세는 뭐고, 양도는 그대로 전세권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전전세는 어미 전세권자도 있고 새끼 전세권자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양도는 전세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 반면 이전적 승계. 전전세는 전세권의 일부를 승계한다. 이걸 뭐랍니까? 설정적으로 승계한다. 양도는 이전적 승계, 전전세는 설정적 승계, 이런 뜻입니다. 자, 번갈아 2번. 자, 양도는 양도인에게는 전세권이 소멸하고 양수인만 전세권자가 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전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이 유지되면서 원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전전세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새로이. 그러니까 이제 양도는 주인이 바뀌어 전세권자가 바뀐다 이 말이고,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원래 전세권자도 있고 뭐요? 새로운 새끼 전세권자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취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3번.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데 왜? 원전세권은 목권이고
전전세권은 작권입니다. 자, 모자 관계 있는 거 민법에 3개 있습니다. 전세권, 전전세권, 임차권, 전차권, 대리권, 복대리권. 엄마가 있어야 애가 있고 엄마가 죽으면 애도 죽고 애는 엄마의 품을 벗어날 수 없고. 자, 따라서 방과로 3번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데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 내여야 하고 전전세권의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도 없다. 미치겠습니까? 응?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라면 전세금은 5천만 원, 전전세금은 5천만 원 이하 이런 뜻입니다. 전세기간은 3년, 전전세기간은 그 3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초과할 수도 없다. 만약에 기간을 초과하거나 전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간단하게. 자, 67번. 전세권자의 뭐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이미 경매권으로서 성질을 가지며 뭐요? 경매권. 전세권자의 경매권은 저당권의 경매권하고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세권자의 우선 변제권은 전세금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전세권이 담보권적 성질도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의 의미를 여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전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전세, 일부 전세. 오늘 비도 오고 뭐 날씨도 좀 꾸무리해서 잠자기가 참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요 3층에 소강의실에 올라와서 감독을 좀 하고 싶은데 요 소강의실에도 좀 VTR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고는 좀 캄캄해요. 이렇게 커튼을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봐야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캄캄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자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지금 불안해서 지금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일부 전세.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 이제 건물이 하나입니다. 건물 한 개. 건물 하나인데 여기에만 전세권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자, 갑이 소유합니다. 을이 전세권자이다. 전세권자. 그리고 여기에 이 건물 전체에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여기는 3월 1일 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부 전세는 건물 하나 중에서 일부에만 전세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세는 일부 전세가 가능하죠. 등기에도 배웠죠. 도면을 첨부하면은 일부 전세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일부 전세.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갑이 기간이 종료됐는데 을에게 만약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을은 뭐 합니까?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한 번은 경매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고 이래 됩니다. 그럼 이때 을이 경매를 신청할 때 요 일부에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냐? 통째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가 답일까? 여기는 일부만 가능합니다. 일부만. 아주 시험에 잘 옵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만 받습니다. 즉 배당에만 참가해요. 배당에만 참가한다는 말은 A가 경매 신청했단 말이야. 건물을 통째로 날렸어. 그럼 건물 통째에 대해서 A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 전세권자 을은 우선 변제 배당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전부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경매 신청은 일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부 전세의 경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경매 청구는 괄호 안에 경매입니다. 경매 청구는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나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자, 그 다음 일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분할이 되어야 하는 바 분할이 불가할 경우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다수는
이제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판례는 경매 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전세금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로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경매 신청은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일부만 할 수 있다. 일부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부만 할 수 있다는 말은 이게 분할이 가능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분할이 가능해야 돼. 예. 왜 그러냐? 분할이 가능하지 않다면 경매를 붙였을 때 일부에 대해서만 낙찰을 받는다. 이게 있을 수 없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 분할이 가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법적 분할이 가능해야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분할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수하고 판례하고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우리 다수는 뭐라고 보느냐? 이제는 할 수 없이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붙여도 된다. 이래 봅니다. 다수는. 그런데 판례는 그렇지 않다. 판례는 경매 자체가 불가하다. 이렇게 봅니다. 경매 자체가 불가하다. 분할이 불가능하면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례는 이때는 소송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이다 이 말입니다.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차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라 되는데 일부에 대해서 분할이 가능하다면 일부에 신청하면 되고 만약에 분할이 불가능했을 때 우리 다수는 이제는 할 수 없이 전부 경매를 붙여도 된다. 판례는 전세권으로 임의 경매는 안 된다. 대신에 뭐해라? 소송해서 판결받아서 강제 경매로 들어가라.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이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을 일체로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리하여 하나만 양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세권 반환 채권과 전세권. 자, 우리가 전세권은 권리가 두 개 있습니다. 전세권자. 첫째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세권자는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전세권.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으로 치면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는 저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얼마를 빌려주고 저당권 잡았다. 전세금으로 얼마를 주고 전세권으로 잡았다. 이거하고 같이 취급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둘 다 같이 양도를 하는 것은 누가 뭘 합니까? 아무 소리 없어. 근데 가치가 아니고 뭐요? 이걸 분리해서 하나만 양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만 떼가지고 결론은 전세권만 양도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러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하는 것은 되느냐? 요거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외 세 가지. 요거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간단하게 기억을 하세요. 자,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전세권하고 같이 양도하는 것은 오케이. 분리해서 하나만 양도하는 것은 되겠느냐? 전세권만 양도 금지. 전세금 채권만 양도 원칙은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전세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는 원칙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 세 가지 사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는 원칙은 안 되나 예외적으로 다음 세 가지 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한다. 첫째,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의 만료. 두 번째, 설정계약의 해지. 세 번째, 분리양도 가능 특약.
분리양도 가능 특약 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만 이 경우에 남아 있었던 전세권도 따라서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거기까지. 자, 기억하시고. 자, 밑에 68번. 저당권과 관련하여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저당권,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법정저당권이 있는데 약정저당권의 경우에는 설정계약, 설정등기 등이 있으면 저당권이 성립하고 변제기 도래는 뭐가 아니고 뭐에 불과하다. 뭡니까? 변제기 도래는 성립요건이다, 실행요건이다. 실행요건. 따라서 성립요건이 아니고 저당권 실행요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옆에다가 유치권에서는 변제기 도래가 성립요건이다. 유치권의 경우는 변제기 도래가 뭐요? 성립요건. 저당권에서는 무슨 요건? 실행요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만 있으면 성립하고 변제기 도래는 상관이 없다. 다만 변제기 도래는 실행요건이 불가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일치한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원칙이나. 자, 여기 잠시만 한번 봅시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1억을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 이렇게. 근데 여기 을다시라는 사람이 물건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자, 개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맞죠? 이 사람이 뭡니까? 채무자입니다. 을다시를 뭐랍니까?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맞죠? 그럼 채무자와 일치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채무자가 아닌 설정자, 이분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물상보증인 이렇게 부릅니다. 물상보증인 이렇게. 물상보증인.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은 채무자와 설정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채권자는 어떤가? 갑 다시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갑인데 자기 와이프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채무자와 설정자는 다를 수가 있는데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다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90년대 중반의 판례부터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은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해도 된다. 이래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95년도 이전에는 채권자 명의로 무조건 저당권 등기를 해야 하는데 95년 이후부터는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해도 된다. 예외적으로. 그 예외 사유가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외 사유. 자, 그 두 가지가 뭡니까? 28페이지 맨 위에 있네요.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간에 뭐가 있고 3자 합의가 있고, 두 번째,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이 두 가지 요건. 자, 3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 다음, 채무자와 설정자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설정자가 될 수도 있다. 이때 채무자 아닌 설정자를 뭐라 한다? 물상보증인이라 한다. 또한 저당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로서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 한다. 개념을 잡으시고 저당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로서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 한다. 그 밑에
저당권 설정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입니까? 처분 행위입니까? 처분 행위.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입니다.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로서 처분권이 있는 자의 처분 행위만이 유효하다. 자,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로서 처분권이 있는 자의 처분 행위만이 유효하다. 따라서 소유권은 있지만 가처분 또는 가압류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유자이지만 뭐가 없다? 처분권이 없으므로 그자의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효다. 자,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적었습니까? 그 답을 공개를 공식적으로 안 해도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잘 적고 있는 모양이네. 하기야 뭐 전부 다 속기사 출신이다 보니까 뭐 딴 거는 몰라도 적는 데는 뭐 선수더라. 내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뭐 주위에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그 따로 뭐 이렇게 뭐 공시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의심스러우면 항상 저한테 가져오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한 3월, 4월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의문이 많이 가고 머리가 복잡하고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러면 민법 공부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2층, 3층 수사를 해가지고 뒤져내서 저를 찾아내서 이렇게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어딘가에 제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예. 찾아내라, 찾아내. 자, 69번. 저당권의 효력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란 말은 우선 변제의 범위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선 변제의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 담보되어지는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지는 채권의 범위. 원본 1억을 빌려줬다. 1억 그걸 원본. 뭐 이할 삼풍이다. 그거는 정상이자. 정상이자는 무제한 포함. 그다음에 위약금. 그다음에 지연이자. 손해배상. 지연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지연이자가 무슨 뜻입니까? 제때 안 줬다 이 말이죠. 이자를, 그죠? 그런 경우에는 지연이자 손해배상이 붙습니다. 그거는 무제한입니까? 1년에 하나입니까? 1년치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비용, 담보물 보존비용은 제외. 담보물 보존비용은 제외. 자, 5개를 딱 머릿속으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 우선 변제의 범위는 5개다. 원본, 정상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실행비용. 정상이자는 무제한, 지연이자, 지연배상, 손해배상은 1년치.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포함되는데 보존비용은 제외. 왜 보존비용이 제외됩니까? 저당권은 점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점유를 안 합니다. 따라서 보존비가 생길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세 가지,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원래의 저당 목적물, 원물, 산을 생각하세요. 산에 있는 나무, 부합물. 내가 주택의 저당권을 잡았는데 주택 옆에 있는 창고, 그걸 뭐요? 종물 이렇게 됩니다. 자, 원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그 다음 과실에 미치냐 이렇게 했을 때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압류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여기에는 미칩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이 뭡니까? 그러면은 원래의 저당 목적물, 원물 당연히 미친다. 부합물에도 미친다. 종물에도 미친다. 과실에는 안 미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목적물을 압류했을 때 그 압류된 목적물로부터 태어난 과실, 거기에는 미친다. 자, 부합물과 종물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즉 부합물과 종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런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효력을 받는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며 등기 여부를 불문한다. 저당권 설정 전에 들어왔냐 설정 후에 들어왔냐 상관이 없다. 등기됐냐 안 됐냐 상관이 없다. 그리고 종물뿐 아니라 뭐에도 유추 적용한다. 종권에도 유추 적용한다. 원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종물에 미치듯이
주권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종권에도 미친다. 아시겠죠? 주권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종권에도 주종관계는 총 3개 있다 그랬습니다. 옆에 한번 적어 보실랍니까? 주물, 종물, 주권, 종권, 주된 행위, 종된 행위 3가지. 다시 한번. 주물, 종물, 주권, 종권,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자, 70번 밑으로 내려오시고, 자,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 자, 머릿속으로 그거는 조금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66조가 딱 나오면은 그림이 딱 떠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란 말이에요. 있었는데, 예?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갑이 변제를 안 하니까 A가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경매 신청하면은 이것이 을앞으로 경락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토지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래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건물 주인이 남의 땅에 366조에서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걸 뭐라고? 366조의 법정지상권 정확하게.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 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을의 토지에 366조의 법지를 취득한다. 법지 취득,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딱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관습법 1이 돼버리면은 경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요? 그냥 처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로 달라졌다. 이때는 366조. 저당권 실행 경매 외의 사유로 달라졌다. 그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여기는 기준이 항상 뭐라 했습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이게 기준입니다. 자, 70번 보겠습니다. 366조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1번 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할 것. 이번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 3번 저당권 실행 경매, 즉 임의 경매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달라질 것. 이렇습니다. 자, 효과. 법정지상권의 취득에 등기가 필요 없으며, 맞죠?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순간. 언제 달라졌습니까? 여기서 이 그림에서 토지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이번에 지려. 법정지상권은 을의 토지에 가졌지만은 남의 토지를 공짜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 땅 사용료는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료를 어떻게 결정하냐 했을 때 지료는 당사자 협의로 결정하며, 합의가 안 되면 협의하고 합의하고 차이가 뭐예요? 협의하고 합의하고 차이. 협의는 좀 의논한다 이런 뜻이고, 합의는 뭔가 이제 결정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사자가 의논해서 결정하며, 그래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의 결정. 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한다. 됐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일괄 경매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일괄 경매 청구권은 이제 이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죠? 여기서 일자가 뭐로 바뀝니까? 6월 1일로 바뀝니다. 요게 이제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 이렇게. 좀 전에 법정지상권하고 차이가 뭐예요?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전에 건물이 존재 이랬잖아요. 근데 일괄 경매는 저당권 설정 후에 건축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 한번 봅시다. 지금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A지, A. 처음에 A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만약 갑이 안 갚으면 바로 경매 붙여가지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갑이 느닷없이 건물을 이렇게 딱 지어버리니까 A가 얼굴이 벌개집니다. 열받아가지고. 왜? 건물이 있으니까 A가 토지에 경매를 붙여도
경락이 잘 안 됩니다. 그 상당히 뭐요? 저당권이 침해돼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A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까지도 한꺼번에 경매를 붙여도 된다. 이걸 뭐요? 일괄경매랍니다. 일괄경매. 아시겠죠? 그러면은 건물까지 일괄경매를 한다. 이 말은 경매만 건물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경매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아야 맞지. 아시겠죠? 그런 게 일괄경매 청구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만약 이 건물을요, 잘 보세요, 임차인을이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건축. 그럼 일괄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일괄경매가 되려면은 설정자 갑이 소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인 을이 만약에 건축을 해서 소유하면은 일괄경매가 안 돼. 다만 을이 건축을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갑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은 제3자가 건축했더라도 설정자가 소유는 하고 있죠. 그때는 일괄경매가 다시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괄경매 요건은 설정자가 건축해야 된다. 이거는 안 중요하고 뭐 소유해야 된다. 소유. 설정자가 소유해야 된다. 자, 1번 요건 보겠습니다. 365조 일괄경매권과 관련하여 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후에 건축이 될 것 맞고, 반가래 2번 뭐야?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할 것.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할 것. 괄호 안에 이 경우 제3자가 축조한 건물이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결국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둘 다 저당권 설정자. 이번에 효과로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과 함께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토지만을 경매 청구할 수도 있다. 즉 일괄 경매 여부는 저당권자의 선택권인 것이다. 맞죠? 일괄 경매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만약 토지만을 경매 청구했다. 그러니까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토지만 경매 청구했어. 토지만 경매 청구하였을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여기 보세요. 앞에 저당권 설정 전에 건물이 있었다.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왔다. 후에.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요건이 안 맞단 말이야.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철거 청구가 되면은 철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당권자 스스로 낙찰을 받아서 철거 청구를 할 수도 있다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앞으로 잠시만 보세요. 지금 이 A라는 사람이 토지와 더불어 일괄 경매할 수도 있지만 원래대로 토지만 경매를 붙일 수 있다니까. 그럼 토지만 경매를 붙여서 요행이 S라는 사람이 토지를 경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 땅 주인은 S고 건물 주인은 갑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될까 안 될까 이 말입니다. 법정지상권이 되면은 철거가 안 되고, 법정지상권이 되면은 안 되면은 철거가 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S가 철거 청구를 딱 하면은 철거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A 스스로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됩니까? 우리 법상으로 채무자는 안 되는데 채권자는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자, 저당권자 A 스스로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철거 청구하는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시고. 자, 72번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 제3취득자가 나오네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제3취득자. 자, 이 그림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토지는 2억짜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딱 잡았어. 이렇게. 그러면 저당 목적물이 되는 이 토지에 대하여 병이라는 사람이 뭐를 취득했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봤죠?
세 가지였죠, 그죠?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 합니다. 그러면은 소유자가 바뀌면은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이렇게 따라갑니까?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요. 소리까지 난다. 오늘 날씨도 흐리다. 저저저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귀신 소리, 귀신 소리. 자, 그러면 이때 보통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이런데 소유권 이게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죠. 나올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냐? 여기 보세요. 2억을 다 주고 샀을 때가 문제야 지금. 2억을 다 주고. 그래서 어리란 사람이 병 보고 병아 내 얼굴을 잘 봐라. 이렇게 생긴 스타일이 신뢰의 대명사다. 나를 믿고 2억을 다 주라. 다 주면은 내가 1억을 갚아서 저당권을 없애줄게. 그럼 너는 안전하지 않느냐 이래 됐어. 그래서 병은 을을 믿고 2억을 다 줬습니다. 근데 을이 갚았다 안 갚았다? 안 갚았다. 갑이 뭐 했단 말입니까? 경매 신청했단 말이야. 경매 신청. 갑이 경매 신청하면은 요게 S한테 토지가 날아가 버립니다. 자, 잠시 묵념하듯이 병의 인생을 관찰해 봅시다. 2억 날리고 토지 날리고 이래 됐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3취득자를 어떻게 하면은 보호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지금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S한테 뺏기지 않고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병 스스로가 경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즉 뭐요? 경매인 자격을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매수인 자격. 병 스스로가 경락을 받아버리면 뺏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두 번째 강력한 권리를 줍니다. 병이 을 대신해서 갑에게 갚아서 저당권을 없애버리는 권리를 준단 말이야. 이걸 뭐랍니까? 대위 변제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대위 변제권.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강제로 갚아서 채권을 없애고 저당권을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저당권을 없애버리니까 이 사람이 날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게 된다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요 대위 변제권 속에 세 마디가 딱 중요합니다. 세 마디. 첫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대위 변제할 수 있다. 두 번째, 변제기 도래 전에는 대위 변제 안 된다. 그 다음,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모든 채무를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갚아서 저당권을 없앨 때는 모든 채무를 다 갚습니까? 지연이자 1년치입니까? 1년치. 피담보 채무까지만 대위 변제해도 저당권 소멸을 시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하나는 뭐랬습니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대위 변제할 수 있다. 두 번째, 변제기 도래 전에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채무를 아니고 360조 피담보 채무까지만 대위 변제해도 소멸시킬 수 있다. 이 세 가지. 자, 그래서 72번 보겠습니다. 제3취득자와 관련하여 자, 제3취득자란 저당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로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 제3취득자의 지위로 1번 경매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즘 말로는 매수인이라 합니다. 경매인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방과라 2번 채무자를 대위해서 변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위 변제권. 자, 대위 변제권 특징 세 가지를 네모 괄호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 변제기 도래 전에는 불가. 360조 피담보 채무까지만 대위 변제해도 소멸 청구 가능. 됐죠? 3번의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권도 있다. 물상 보증인에게는 없음 돼 있죠. 그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줄을 딱 끄시든지 표시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남들보다 우선해서 이랬을 때 제3취득자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물상 보증인은 안 된다.
3번에 경매 실행을 당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제3취득자는 전자에 대해서 민법상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담보 책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기 한번 보세요. 병이라는 사람이 S한테 뺏겨버렸어요. 이렇게. S한테.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S한테 만약에 실행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다 보니까 병이 방어를 못하고 실행이 됐어. 실행이 되어 뺏겼어. 이렇게. 뺏겼단 말이야. 그럼 뺏기면은 이 병은 을한테 뭘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담보 책임. 담보 책임. 왜 이 뺏기는 걸 내한테 이렇게 팔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 잘 보세요. 매매를 생각하시면은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은 이 매수인은 저당권이 붙어 있는 토지를 샀단 말이야. 맞죠? 저당권이 붙어 있는 토지를 샀는데 저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뺏겨 버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왜 뺏기는 물건을 얘한테 팔았냐 하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뭐랍니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 576조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 경매 실행을 당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제3취득자는 전자가 누굽니까? 을이죠. 저기서 그죠? 을에 대해서 민법상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때 담보 책임 옆에다가 576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 책임. 576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 책임 이렇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73번 조금만 참으시고 73번까지만 합니다. 저당권 침해 및 구제와 관련하여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침해됐다. 설정자나 채무자가 나무를 베버렸다 이 말이 산에 올라가서 그런 경우에 구제 방법이 4가지가 있다. 물권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 적시변제 청구, 담보물 보충 청구. 자, 물권적 청구에서 주의할 점,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점유를 요소로 안 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뭐까지는 인정된다? 원상 회복 청구권은 인정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판례가 인정했다. 반환 청구는 나에게 가져와 이런 뜻이고 원상 회복 청구는 원래 있던 장소에 갖다 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되지만 뭐는 인정된다? 원상 회복 청구는 인정이 된다.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필요하다. 이게 물권적 청구하고 결정적인 차이. 그 다음 저당권 설정 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실행해보고 설정이 아니고 실행입니다. 실행 전에도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번에 저당권 실행 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원래는 실행해보고 손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실행 전에도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적시변제 청구, 채무자가 뭐 했을 때 기한 이익을 상실했을 때, 담보물 보충 청구, 설정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담보물 보충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4가지를 딱 보시고 만약에 채무자가 저당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1, 2, 3번 아시겠죠?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 구제 방법은 몇 가지다? 3가지. 1, 2, 3번.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는 1, 2, 4번. 그 다음 채무자 겸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는 1, 2, 3, 4. 그 다음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1, 2 이렇게 됩니다. 지 혼자 뭐라 썼노 지금? 미안합니다. 갑자기 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했는데도 일단은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했다. 지난번 했는데도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제3자가 침해해서 몇 번이다? 1번, 2번. 채무자가 침해했다. 몇 번? 1번, 2번, 3번. 설정자가 침해했다. 1번, 2번, 4번. 채무자 겸 설정자가 침해했다. 1, 2, 3, 4. 됐죠? 그렇게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대다 치고 4가지. 자, 그래서 일단은 구제 방법까지를 기억하시고
건재당하고 공동재당은 좀 논점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좀 꾸무리한데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 오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